이미지로 판단하는 거, 쇼츠를 많이 보거나 하다 보면 문제가 되죠. 문자를 이게 보지 않으면 맥락을 잘 파악하지를 못해요. 영상으로 요약된 부분만 보게 되면 내 삶이 요약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영상 이미지가 아닌 문자를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우선 이미지가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미지로 보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얼굴 이쁜 사람 뭐 해가지고 만났다가 나중에 뒤통수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미지 자체만 보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확증 편향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는 문해력이 좋아져요. 근데 내가 문해력을 보지 않고 그냥 이미지로 판단을 해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미지로 판단하시는 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렇다고 뭐 얼굴 잘생기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지로 판단하는 거, 쇼츠를 많이 보거나 사실은 우리가 이미지로 보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죠. 문자를 이게 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맥락을 잘 파악하지를 못해요. 맥락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부분이 다음에 뭐로 연결되고 이 전체적인 맥락, 텍스트와 텍스트의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 그걸 이미지로 보다 보면 우리가 뭘 판단할 때 사실은 우리가 즉흥적으로 뭔가 판단을 하다 보면 잘못 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름의 신이 이렇게 내렸을 때 거기서 이제 실제 이거를 사야 되는가. 그래서 저도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름이 딱 이게 내려왔을 때는 그냥 막바로 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내 감정이 조금 이렇게 객관화됐을 때 다시 한번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꼭 살 건가 안 살 건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뭔가 하면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미지로 판단한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텍스트로 본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은 유튜브도요, AI 중에서는 유튜브 스크립트를 딱 뽑아주는 AI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텍스트로도 다시 한번 읽어보더라고요. 유튜브가 좋았을 때는 일부러 텍스트를 뽑은 다음에 텍스트를 또 읽어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지로만 보면요, 나중에 뭘 봤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 빠져가지고 보다 보니까 영화를 끝나고 나서 커피숍에 가서 같이 본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너는 무슨 텍스트를 봤냐? 나는 그거 그냥 지나갔는데 너는 그걸 유심히 봤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문자를 보고 텍스트를 보고 우리가 합평이라고 해요. 서로 어떤 면을 봤는지를 우리가 같이 알다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입체적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판단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요약의 영상을 읽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빨리 이런 부분이 왜 생겼냐면 사실 학교에서 책을 읽고 요약을 내라고 하니까 옛날에 유튜브가 없을 때는 뭐를 했냐면 해피캠퍼스 같은 데다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누가 쓴 걸 조금씩 고쳐서 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가 나오니까 누가 요약한 거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텍스트를 뽑아가지고 약간 핸들링 해가지고 이 다음에 보내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요즘 선생님들도 다 뭘 합니까? 이거를 갖다 집어넣고 뭘 해요? 이 카피킬러에다가 돌려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표절률이라는 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 이 요약한 걸 갖다 놓으면 거의 표절률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뭣도 모르고 나중에 내가 점수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냐라고 얘기하는데 유튜브에 책을 요약한 걸 보고 그걸 텍스트만 갖고 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자료도 찾아보고 본인도 책을 읽어보고 자기 느낌을 좀 더 자기가 이렇게 학습하는 부분이 됐을 때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약할 줄 알고 서머리를 할 수 있으니까 회사 가서
써도 써머리 잘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써머리 해오라 그러면 그때 유튜브로 써머리 해오실 거예요? 유튜브 그거 찾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서부터 본인이 책을 읽고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게 좋아요.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영화를 유튜브로만 보면 내가 삶을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즐거움을 모르죠. 근데 직접 영화를 내가 가서 본 다음에 나중에 유튜브를 봐야 되죠. 근데 유튜브를 먼저 보게 되면 내가 그거에 먼저 그거를 알고 나서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영화의 재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스포일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책 요약을 보는 것은 단점이 좀 있다. 그렇다고 아예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긴 한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자를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내가 이해를 잘 못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텍스트로 바꿔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영상을 우리가 본 거는 영상을 이미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영상을 우리가 만들려면 뭘 만드냐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문자로 정리를 해놔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미지로 했을 때 그 이미지가 훨씬 더 잘 다가와요. 근데 내가 이 시나리오 없이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내가 그런 작업을 다 해가지고 완전히 체득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텍스트를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문자는 이게 좌뇌적인 거고 우뇌적인 거는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좌뇌, 우뇌 이 이론이 깨진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학습을 하시는데도 좌뇌, 우뇌 이 얘기 하시더군요. 이게 60년대 벌써 이런 얘기를 지금 뇌과학적에서는 아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통합적인 사고를 가져야지 뭐 좌뇌, 우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삶에 대한 우리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자기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누가 사실은 이렇게 책을 읽지 않고 영상으로 요약된 부분만 보게 되면 내 삶이 요약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내가 편집돼서 내가 남에게 보여줄 것만 잘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사이버에서는 엄청나게 잘 되는데 내가 현실에서는 괴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친구들이 뭐라고 요즘 얘기해요? 현타라고 하죠. 현타. 왜 현타를 맞게 되느냐? 그게 내가 책을 읽고 내가 하나하나 이 풀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풀텍스트를 보지 않고 요약된 서머리 하는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삶도 서머리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보면 또 어떤 문제점이 되냐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을 내가 구독하고 좋아요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뭘 만들냐면 확증 편향을 만들어줘요. 내가 한쪽 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입체적인 사고를 해서 내가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저는 유튜브를 어떻게 보면 내가 딱 보면 얘가 추천하는 것만 보면요. 내가 이거 한쪽으로 편향된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쪽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봅니다. 그것이 결국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책도 마찬가지죠. 책도 풀텍스트를 읽어보려고 일부러 내가 그걸 읽어봤을 때 감동하고 그냥 요약해서 보는 거하고의 그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삶, 요약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진짜 삶을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요즘 Z세대의 가장 문제점은 저는 자아 비대증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좀 자아 비대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요 이 사이버에 있고 그리고 유튜브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로 현물, 물성을 잘 안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현실에 나중에 하다 보면 현타를 너무 많이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너무 과다하게 돼서 내가 생각만으로만 하고 오히려 내가 직접 물건을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리고 땀을 흘려보고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실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나도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기를 객관화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객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기 비하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채찍질해서 나는 안 돼. 그건 자기 부정이죠.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못하는구나. 이런 것처럼 내가 객관화가 돼 있을 훨씬 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자아 비대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학생들만이 얘기를 들을 게 아니고요. 리더도 마찬가지죠. 리더도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이 자아 인식하고 메타 인지를 해야 되는데 리더가 너무 자기가 이 완장 찼다고 막 함부로 하다 보면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리딩을 해야 된다. 이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벗어나는 사람, 비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비책이 없었기 때문에 삶이 힘들었던 거죠. 비책을 만든다는 거는 뭐냐? 책에서 벗어나서 직접 책을 쓴 사람을 만나본다든지, 그리고 책에서 벗어나서 내가 현물을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사면주의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 가지 현주의가 중요하다. 그건 뭐냐? 현실주의. 현실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현물주의. 물건을 직접 만져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펜 아세요? 이거 주시스업이라고 글씨 쓰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한번 다른 펜을 쓰다가 이 펜을 써보잖아요. 이 현물이 달라요. 글씨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찐이 되면요, 자기 글씨가 달라져요. 펜도 막 여러 개를 쓰다 보면 이 펜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자기하고 맞는 펜을 스스로 찾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르다 보면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측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훈이라는 선생님은 본인은 연필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유추해 보기는 김훈 선생님은 좀 강하더라고요. 강하니까 자기가 연필을 쓰면서 자기 강함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연필을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설가로 유명하시는 박정리 선생님은 만연필을 쓰셨습니다. 근데 만연필을 왜 쓰셨냐?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쓰시다가도 완결을 못한 그런 소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이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좀 약하니까 그 만연필을 씀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거를 잘 쓸 수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았던 거죠.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자기랑 맞는 거를 선택해야지만 그것이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독서란 뭐다? 저는 이게 독서라는 거는 정말 독습을 하셔야 돼요. 독습이라는 게 뭐냐? 바로 자기가 독하게 습관화하시는 것이 독습입니다. 누가 뭐래든 남들과 누구랑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독서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자기를 한번 반성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객관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글로 쓰다 보면 뭐가 됩니까? 자기가 글을 쓰다 보면 길이 나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저는 글을 계속 썼기 때문이에요. 제가 글을 쓰면서 글을 쓰다 보면 길을 하나씩 제 나름대로 개척해 와서 저의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독습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책 고르는 방법 없을까요? 자,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하이브리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독이라고 합니다. 선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직접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예스24나 교보문고나 알라딘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아보면 책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책을 어떤 책들이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표라는 걸 우리가 온라인 서점에는 지표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지표가 있냐면 판매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24에 가면 판매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알라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점수가 높고 그리고 추천하는 오늘 추천하는 책들을 좀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인위적으로 올린다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객관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책을 볼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즘은 책에 미리 보기가 돼요. 그럼 미리 보기를 넣어서 그 하나하나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조건 사지 마시고 미리 보기를 본다면 이 책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요, 저는 그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직접 서점에 갑니다. 그리고 서점에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냐면, 내가 책을 좀 이렇게 갖고 오는 사냥꾼 같은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사시면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책을 보는데 내가 책을 물성을 만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만 아까처럼 보게 되면 실제 다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샀다가 나중에 읽다 보니까 이 책은 괜히 샀어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내가 이 책이다 그러면 이 책을 갖고 가서 이 책을 한번 이렇게 그냥 넘겨보고 한 페이지 정도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자도 읽어보고 그리고 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훑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훑어보기. 근데 훑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훑어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이 책은 내가 좀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뒤에 나와 있는 이런 거 보니까 이거는 어디 인터넷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걔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훔치라는 게 아니라 결제를 거기서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교보문고 같은 경우도 바로 서비스라고 해서 바로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드림으로 하게 되면 DC도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책을 고르는 부분도 좋고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베스트셀러다 그래가지고 추천하는 거를 선택하셨다가 자기랑 잘 안 맞으면 그냥 사가지고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왜 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적독이라는 걸 했습니다. 적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책을 사가지고 우선 지금 보진 않지만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라고 책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실 이 책이 언젠가는 나에게 내가 이거 책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책을 옛날에 책을 주셨던 것도 있고 저한테 증정해 주신 것도 있는데 어떤 책을 쓰다가 그 책을 참고해가지고 그 참고 문헌에다가 넣어드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책과의 만남도 사람의 만남처럼 이게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나에게 귀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누가 해주면 조금씩 기록해 놓고 자기의 독서 노트 같은 것도 만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서 입문에서 추천하는 것들 중에 본인이 너무 이렇게 두껍고 막 이런 책들만 선택하시면 나중에 책에 대한 즐거움을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협지도 괜찮고 만화 책도 괜찮아요. 자기랑 정말 좋고 내가 이걸 꼭 끝까지 읽어볼 수 있는 책을 처음에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완독했을 때 그 기분을 느낀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걸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서부터 어려운 걸 도전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내가 시를 안 읽어봤는데 시집을 읽다 보면 시집이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럼 소설을 좀 읽고 수필을 읽다가 시를 읽으면 그때 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를 먼저 잘 들어오는 사람은 본인이 시를 먼저 읽고 이렇게 자기랑 좀 맞는 것들을 먼저 읽은 다음에 좀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책 몇 권 읽으셨나요?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책을 몇 권 읽었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뭐 유튜브를 보면 자기는 뭐 10,000권을 읽었다, 뭐 2,000권을 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에 저희 문학도 선생님들 때 배운 거는 뭐냐면 내가 책을 몇 권 읽었는지 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책을 세기 시작하면 그 숫자 놀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책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완독하는 데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몇 권 읽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100권 읽었든 10권 읽었든 책의 양보다 저는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독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의 책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라. 그리고 책을 빌려서 읽는 사람이 꽤 많은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 책을 빌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내가 거기 책에다가 낙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낙서를 할 수 없으면 책을 내가 이렇게 수독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내가 뭔가 거기다 낙서를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책을 쓰는데도 도움이 됐던 게 어떤 책에다가 낙서해주거나 거기다가 이 포스트잇을 넣었던 것들이 내가 이 책을 소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물론 내가 이제 종이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에서 이북을 본다든지 뭐 다른 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거나 형광펜으로 거기도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수도 있고 또 밀레 서적이나 이런 데 가보면 검색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거기다 메모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모를 해서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침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일침이라는 책은 한양대 교수님 중에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사실 고전문학에 전공하신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일침 안에는 좀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 살다 보면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일침을 이렇게 해주신 책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상당히 저에게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칭 책 중에는 저는 마법의 코칭이라는 책에 일본 사람이 쓴 건데요. 이 책은 교양서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림도 있고 정말 코칭을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마법의 코칭이라는 책. 이 책이 지금 뭐 절판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알라딘이나 예스24 교보문고 이 중고서적 있잖아요. 그 중고서적에서 찾아보셔도 훨씬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데 가장 이렇게 보면서 책을 읽을 때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전을 많이 봅니다. 아니 뭐 네이버 사전도 있는데 굳이 무슨 사전을 보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이 사전을 썼다는 걸 아시나요? 이어령 선생님의 사전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직접 이어령 선생님은 본인이 사전을 만드신 것도 있으세요. 몇 권. 그래서 그런 사전들을 내가 갖다 놓고 거기서 선별된 명언이나 선별된 문장들을 내가 읽어보는 것도 좋은 독서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정의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울 때 어떻게 정의할 건가, 어떻게 재정의할 건가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도 학습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젊은 사람들 보니까 그냥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좋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생의 독서 중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몇 가지 책들을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독서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독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책을 읽을 때 너무 내가 책에서 많은 것들을 얻겠다고 하면 책이 재미없어져요. 그래서 책이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문독이라는 걸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문독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는 이 책을 왜 썼을까라고 질문 하나 던지는 것도 문독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자라면 어떤 질문을 하나 갖고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이 채용 트렌드라는 책을 내가 썼다면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생각으로 이 채용 트렌드라는 걸 썼을까라는 질문을 하나 갖게 되면 그리고 키워드 하나를 뽑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모티베이션 핏이었다. 근데 왜 모티베이션 핏을 이 사람이 뽑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읽게 되면 깊이가 확 들어갑니다. 책에.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독서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 독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 독서법이라는 게 뭐냐면 트렌드 책도 그냥 뭐 김난도 교수님이 쓰시는 트렌드 코리아 책 하나만 이게 보게 되면 거기에 매몰될 수 있더군요.
근데 다른 책들이 있죠. 뭐 라이프 트렌드라고 하는 김용석 선생님이 쓰시는 라이프 트렌드 책하고 특히 이 채용 트렌드 책하고 이 세 권 정도를 읽게 되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연독하면서 깊이가 확실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찾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방법 중에도 저는 이렇게 봐요. 한 사람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계속 이제 팔로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제가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피터 드러커라는 선생님 책입니다. 그럼 피터 드러커라는 선생님의 책이 있으면 혹시 피터 드러커라면 이 책을 어떻게 썼을까? 피터 드러커라면 어떻게 이 부분을 질문을 할까라고 하면 피터 드러커 선생님은 돌아가셨어도 내 안에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살아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